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오늘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서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재판을 했고 오늘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되게 빠른 겁니까? 좀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심리 자체도 굉장히 빨랐지만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그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건 역시도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이러한 신속 심리, 그러니까 633의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에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는 서울고등법원에도 그대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단계이기 때문에 즉 사실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뭐 당사자의 출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장돼야 되는 방어권 측면이라든지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딘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후속 절차, 그러니까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결정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서울고법이 이제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곧 정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차가 이렇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을 전달받게 됩니다. 기록을 전달받게 되면 시스템상 입력하게 될 사건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미 사건 번호는 부여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기존의 이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배제가 됩니다. 6부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예. 배제가 되고 2부 내지는 7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제 2부 아니면 7부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재판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7부로 지금 배당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6부에 이제 이 대리라고 할까요? 6부에서 맡을 사건을 7부로 많이 넘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배당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7부로 일단 배당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형사고법 7부에 배당된 이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배당이 됐으면 일단 재판부에서 대법원 같이 이렇게 서류로만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당사자들에게 그러니까 검찰과 이재명 후보겠죠.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고 이제 게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특별한 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파기환송을 한 파기환송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절차를 다 따를 필요는 없고요.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해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기는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내가 바빠서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2회 정도 이제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공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걸석 재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출석을 안 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니까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냐라고 보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일을 지정해야 되고 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통지를 하면 안 나오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고 그 이제 이후의 절차들을 좀 고려해 보자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이 대선 전의 결론이 완전히 나기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대선이. 그러면 그 절차 중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러니까 시간을 뭐 일주일 동안에 피고인이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된다 했을 때 일주일을 길게 마지막 날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항소라든지 아니면 상고를 하게 되면 예.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제 이 항소라든지
항소라든지 아니면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상고에 대한 이유서를 이제 제출하는 시한도 7일 이내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그런 7일 이내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가 언제 기일을 열 테니까 변론 심리 기일을 열 테니까 예. 그때 출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뭐 네.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불출석 사유에 이제 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기일을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기일을 잡는 게 뭐 한 달 정도 떨어뜨려서 잡기는 하는데 네네. 이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좀 서두른다면 뭐 2, 3주 내에도 빠르게 이제 기일 지정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항소심이 신속하게 해서 뭐 한 달 내에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이나 이 검찰 측에서 재상고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재상고를 한다라는 의미는 대법원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신속하게 주재를 하더라도 뭐 지금 한 2, 3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이 대선 전까지 결론이 완벽하게 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뭐 귀속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면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단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소부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존중해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 간혹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지만 무죄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지만 유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 절차에서 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라든지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그러한 증거 관계가 보충이 되면서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양심에 따라서 이 판단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 지금 사건이 과연 새로운 증거라든지 뭐 사정 변경이 있을 만한 사건이냐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죄는 실질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변수는 이제 양형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로 나올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형량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의 유죄 취지 근거는 2심 재판부 논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상 1심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판결이 1심과 2심, 3심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논리라든지 판단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맞닿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전부 무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 김문기 처장 관련돼서 골프 발언이라든지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골프 발언이라든지 백현동 부지 발언 관련해서 협박 발언은 유죄로 판단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인데 예. 결국에는 법원에서 보는 그러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럼 1심 재판부가 본 그 양형 기준과 항소심 재판부가 보는 양형 기준이 결국에는 동일할 수 있겠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양형 심리를 한다면 결국에는 집행유예형 선고가 유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이 나오느냐 아니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데 보면 일단 그 가정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논란은 왜 나오는 거고 여기에 또
소추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게 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유죄로 판단이 되든 아니든 간에 제3고심을 가면 어쨌든 재판이 계속이 된다면 그 언젠가는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사건이 과연 확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예. 만약에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언젠가는 판결은 확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원직 박탈형이라든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또 결론이 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맡은 자는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어서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후보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는 그 순간 재판은 다 정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추라는 단어를 이 법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예. 기소로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소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중인 재판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분분하고 서로 이제 다수설이다라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보니까 국회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된 그 내용은 지금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계속 중이던 재판이 중지돼야 되느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예. 헌법을 바꾸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라는 이 개정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실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 중이었던 재판, 지금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라고 시행이 된 이후에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 또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 중지가 되면 대통령직으로부터 내려왔을 그 이후에는 재판이 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이냐부터 해서 네. 그러면 이것을 사면의 효과로까지 볼 수 있느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도 너무 많고 이 용어 하나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던 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죠.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이라든지 뭐 군 관계자라든지 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빠졌던 이유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헌법 84조 그러니까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는 기소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윤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으로 바뀌게 됐고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고 있던 혐의점들에 대해서 다 기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예. 내란죄 자체가 사실은 이 군 관계자라든지 어떠한 본인들의 본인의 하부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력이라든지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강요의 일정 정도의 함의를 담아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기소한 건데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번 내란 혐의 외에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관련한 추가 기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게 한 달 됐는데 이번에 검찰이 추가 기소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직접 부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안 부르고 추가 기소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덧붙여서 이제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서야 이제 기소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만약에 새로운 어떠한 새로운 혐의점, 새로운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사 내지는 압수수색이라든지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예. 지금 내란 관련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재판이 많이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미 재판이 개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금 혐의점을 하나 덧붙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오늘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형사합의 25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범죄인 경우에는 병합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범죄 혐의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같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병합에 굉장히 신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당시 비상계엄 당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동일하고 만약에 소환을 해야 되는 증인도 상당 부분 겹치고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형사 25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건을 다 이제 제쳐두고 이 내란 관련된 사건만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고 신속 심리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병합 심리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른바 그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물품을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그 자택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3개를 가져왔다 했는데 보니까 아이폰은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형이다. 나머지 전화기 2개는 공기계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공기계라든지 아니면 개통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그러한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또다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시나 숨겨놨을 다른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다 한들 사저라든지 사무실에서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이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이 건진법사라고 칭해지는 전모 씨가 결국에는 이 다른 어떠한 한 종교 단체의 간부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이제 다이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본인은 받아서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다이아 목걸이가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이 됐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 예.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제공이 됐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우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본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이런 정도까지 사실 수사가 확대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상정하고 수사를 활발히 개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건진법사 전모 씨 그리고 그 모 종교의 간부라고 하는 사람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라든지 어떠한 유의미한 소통의 증거를 찾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참고인 신분이기는 한데 예. 만약에 어떠한 대가성을 가지고 내가 같이 모의를 해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공모자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또 신분의
판단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부터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수사 상황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